안녕하세요. AWS 빌더스 온라인 시리즈 세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AWS 사용자 필수 기초 보안 가이드 및 서비스 소개 세션을 맡은 AWS의 솔루션스 아키텍트 김성환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AWS를 처음 사용하실 때 놓치기 쉬운 기본적인 보안 가이드라인과 그 제품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WS를 처음 사용하시는 경우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레퍼런스를 따라 워크로드를 올리게 되는데요. 그에 비해 안전한 아키텍처 구현을 위한 필수적인 보안 제품이나 원칙을 지키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부에 중요한 정보가 이미 노출되거나 침해 사고로 이어져 고객과 여러 이해관계자와의 평판을 잃어버리게 되기까지도 합니다. 스타트업에는 여러 트레이드오프가 있겠지만 가장 위험한 트레이드오프는 여기 익명의 스타트업 CTO님이 하신 말씀과 같이 비즈니스가 커진 이후 보안 담당자를 채용할 여력이 생긴 뒤에서야 보안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AWS가 마련한 규범적 지침 중 AWS 스타트업 보안 기준, 즉 AWS SSB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AWS SSB는 AWS를 처음 사용하는 스타트업을 위해 설계한 보안 기준입니다만 꼭 스타트업이 아니어도 사용하시면 상당한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가장 일반적인 보안 위험을 완화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조직이 성장하거나 여러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제어 기능을 기반으로 보안 태세의 기초를 형성하여 확장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기본 보안 원칙에 대해 살펴본 다음 AWS SSB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AWS의 보안 원칙을 접근할 때 주로 이야기되는 내용은 바로 AWS 공동 책임 모델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듯 AWS와 고객이 책임지고 있는 서비스는 계층적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계층별로 서로 관리해야 하는 영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AWS는 클라우드 자체에 대한 보안을 관리합니다. 주로 기존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물리적 데이터 센터 보안, 네트워크 분리, 하드웨어 및 스토리지 격리와 같은 물리적인 부분들을 관리합니다. AWS는 보안을 최우선 순위로 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어디에 견줘봐도 최고 수준의 보안 정책과 대책을 투자하여 견고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은 클라우드에서의 보안을 관리합니다. 클라우드에 배포하는 워크로드 및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데이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모든 고객은 AWS가 구축한 가장 보안에 민감한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구축된 정책이나 아키텍처 및 프로세스의 모범 사례를 상속받게 되고 그 위에서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AWS의 광범위한 보안 서비스를 활용하여 필요에 따라 보안 수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접근 제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개발자 팀이 EC2 인스턴스를 생성하거나 애플리케이션이 S3 버킷에 쓰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 무엇에 접근할 수 있는지 형식으로 정리하면 이와 같을 것입니다. 접근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두 부분이 필요할 것입니다. 먼저 누가 무엇에 접근할 수 있는지 정책을 정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정의한 정책을 확인해서 제어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AWS에서는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즉 IAM에서 이런 접근 제어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용자가 B라는 버킷을 읽는 권한을 정의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A라는 사용자가 B라는 버킷을 읽을 수 있다는 정책 외에 달리 지정하지 않으면 다른 사용자가 B 버킷을 읽지 못하도록 적용하는 것은 AWS 플랫폼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별도로 달리 지정하지 않는 한 필요한 권한만 부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최소 권한 원칙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슈퍼유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관리하기 무척 쉬운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할지는 생각해 보셨을까요? 모든 권한을 받은 사용자는 여러 작업을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수행하고 변경할 수 있고 추적 데이터를 삭제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반면에 최소 권한 원칙으로 액세스를 지정하는 일은 매우 관리가 까다로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AWS SSB의 다양한 권장 가이드를 확인하면 이 부분을 좀 더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팁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AWS SSB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WS SSB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로 어카운트를 보호하는 부분, 두 번째 워크로드를 보호하는 부분입니다. 이후 보안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더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워크로드 보호 이전에 어카운트에 대한 기초적인 보호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매우 기본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의외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카운트의 기본 연락처 및 대체 연락처를 연락받을 수 있는 연락처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카운트에 연결된 신용카드가 만료되거나 루트 사용자 계정 MFA 분실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AWS는 이 연락처로 고객에게 연락합니다. 이 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아 연락되지 않는다면 해결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간혹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멀티 어카운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 어카운트에 모두 루트 사용자로 로그인하여 업데이트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 방법이 있을까요? 비교적 최근에 AWS 오거니제이션스를 이용하는 경우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어카운트 연락처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기능이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AWS 오거니제이션스 콘솔 내에서 또는 명령줄이나 API를 통해 멤버 어카운트의 연락처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명령줄 예시도 작성해 두었습니다. QR코드로 들어가시면 명령줄 도구 및 간단한 파이썬 스크립트를 이용하여 멀티 어카운트 환경에서 연락처를 관리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프로팁입니다. 여기서는 권장 가이드 외 추가적인 팁을 공유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설정 관련 첫 번째 팁은 메일 주소를 회사 도메인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AWS 어카운트를 등록할 때 개인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는 경우를 많이 보실 수 있는데요. 만약 이분이 회사를 나가야 된다면 어카운트 관리는 누가 어떻게 할 수 있게 될까요? 또는 회사 자산이 분리되는 경우는 또 어떻게 어카운트의 소유권을 확인하여 쪼갤 수 있을까요? 회사 도메인을 사용한 메일 주소를 사용하면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팁은 메일 주소를 그룹 연락처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스타트업에서 직원은 매우 자주 퇴사하고 입사합니다. 특정 개인의 주소로 연락처를 설정한 경우 변동이 있다면 매번 업데이트가 번거로울 것입니다. 또한 긴급하게 내용을 인지해야 되는 다른 사람들, 예를 들면 비용, 운영, 보안 관리자가 연락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적절한 그룹 메일 주소를 만들고 그 주소로 수신자를 정리하시면 연락처 관리가 훨씬 쉬워지고 긴급한 내용에 대하여 적절한 인원에게 적시에 연락받게 되실 겁니다. 루트 사용자를 혹시 사용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바로 당장 사용을 중단하셔야 됩니다. AWS 어카운트를 공유하지 않고 혼자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트 사용자는 권한을 추후에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접근 정보가 노출될 경우 매우 위험합니다. 루트 사용자 계정은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강력한 암호화 MFA 설정을 하시기를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서포트 플랜을 변경한다든가 어카운트를 닫는 등 특별하게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절대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일상적으로 사용하실 권한은 별도의 IAM 사용자에 추가 설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점에서 루트 사용자 계정이 정말 필요할 때는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전의 가이드에서는 루트 사용자 접근 정보를 인쇄본으로 만들어서 내학 응고 등의 안전한 위치에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드파티 암호 관리자 프로그램이 이 시나리오를 잘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암호 관리자 프로그램으로 강력한 비밀번호를 생성하여 사용하고 인증된 사용자 간의 루트 사용자 계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MFA 토큰을 공유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최소 권한 원칙을 기억해 주세요. 루트 자격을 공유할 수 있다고 해서 모두에게 공유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음은 AWS 콘솔 액세스를 구성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콘솔, 명령줄 도구 또는 API와 같이 AWS 서비스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는 각자 IAM 사용자를 부여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IAM 사용자 접근 정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개발자 IAM 사용자를 만들고 이를 모든 개발자 간에 공유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특정 개발자가 퇴사를 하게 되면 이전에 개발자 간 공용으로 사용되던 IAM 사용자 인증 정보는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다른 개발자의 설정이 모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퇴사자를 위한 권한을 취소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감사 관점에서도 어떤 작업을 하는 사용자가 퇴사한 누군가인지 다른 개발자인지 알 수 없습니다. 대안은 권한을 만들고 할당한 개발자 IAM 그룹을 만들고 이 그룹에 각 개발자의 IAM 사용자를 할당해 각자 사용하는 것입니다. IAM 사용자 및 그룹은 초기에는 편하게 생성하여 사용하시겠지만 조직이 확장되면 AWS IAM 아이덴티티 센터, 옥타, 액티브 디렉토리와 같은 자격증명 공급자를 연동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자 추가 삭제가 중앙화되고 구조화할 수 있기 때문에
AWS를 포함한 여러 어플리케이션 및 웹사이트를 인증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밀번호 정책 설정입니다. CIS에서는 365일마다 만료되거나 암호 노출 의심과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경우 스크린샷에 표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암호를 새로 지정하여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자신의 암호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활성화하여 관리상의 어려움을 방지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래 경로를 따라 IAM 콘솔에서 쉽게 정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AWS 어카운트 내에서 일어나는 이벤트를 기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AWS 클라우드 트레일에서는 사용자, 역할 또는 다른 AWS 서비스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AWS API 호출이 기록됩니다. 기본적으로 콘솔의 이벤트 기록에서는 지난 90일 동안의 활동만 보관합니다. 이런 로그를 더 오래 보관하려면 AWS 클라우드 트레일에서 새 추적을 생성하고 해당 로그를 S3 버킷에 저장하도록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적 생성 메뉴에서 저장 설정을 한 후 약 15분 후부터 S3 버킷에 AWS 클라우드 트레일로 그 로그가 수진되기 시작합니다. 또한 AWS 클라우드 트레일 로그는 이슈 발생 시 추적을 위해 중요한 데이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삭제나 변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S3 버킷 설정에서는 데이터 버전 관리를 활성화하고 삭제 시 MFA 인증이 필요하도록 설정하여 실수로 로그 파일이 지워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추적 생성 콘솔에서도 로그 파일 검증을 활성화시키면 저장된 파일이 변경되지 않았는지 무결성 검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정을 권장드립니다. AWS 클라우드 트레일 설정에서의 팁입니다. 관리 이벤트 기록 설정에서 저장한 데이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프로덕션 환경의 경우 AWS KMS 이벤트는 대량의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으니 제외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로덕션 환경은 모든 쓰기 이벤트를 기록하도록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S3 버킷은 다양한 데이터를 담는 스토리지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AWS 클라우드 트레일 로그나 HTML, 이미지, 비디오와 같은 웹사이트 호스팅 파일, 데이터 레이크의 비즈니스 크리티컬 데이터 등 수많은 용도의 데이터들이 저장됩니다. S3 버킷2는 객체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를 하는 설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만 대부분 이는 잘못된 구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데이터의 외부 노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우발적인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S3에는 퍼블릭 액세스 차단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어카운트 수준 또는 버킷 수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 4가지 설정이 제공되며 버킷 또는 객체에 대하여 퍼블릭 액세스 권한을 부여했을 때 설정을 재정의하도록 구성됩니다. AWS 오거니제이션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어 정책을 설정하면 멤버 어카운트의 루트 사용자에 대해서도 이러한 퍼블릭 액세스 차단 설정을 변경하는 작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직의 관리자만 서비스 제어 정책 또는 퍼블릭 액세스 차단 설정을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퍼블릭 액세스 차단 설정은 아래 경로를 통해 콘솔에서 몇 번의 클릭으로 쉽게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명령줄 도구나 SDK를 이용해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S3 권한 설정 시에 유의해야 할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은 버킷 권한 설정 화면의 ACL인데요. 여기에는 아마존 S3에서 미리 정의한 여러 사용자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서 인증된 사용자 그룹은 AWS 계정에 있는 모든 사용자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설명에 대해서 내 AWS 어카운트의 모든 IAM 사용자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의미가 다릅니다. 이 그룹은 모든 AWS 어카운트를 의미합니다. 즉, 인증된 사용자 그룹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할 경우 내 어카운트뿐만 아니라 AWS 인증을 받은 전 세계 사용자가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오해하지 않도록 ACL을 설정하실 때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카운트에서 사용하지 않는 리소스는 존재하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고 이는 곧 잠재적인 공격 대상이 되는데요. 이를 최대한 줄이는 활동은 보안에 도움이 됩니다. 사용하지 않는 리소스가 있다면 보관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특히 사용하지 않는 VPC, 서브넷, 보안 그룹은 제거하는 편이 좋은데요. 미리 생성되어 있는 디폴트 VPC는 사용하지 않고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디폴트 VPC는 모든 리전에 같은 IP 주소로 배포되어 있어 추후 리전 간 피어링이나 데이터 센터 또는 다른 어카운트에 디폴트 VPC와 연결이 필요할 경우 IP 주소가 겹쳐 연결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퍼블릭 서브넷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배포하려는 서비스가 퍼블릭 IP로 직접 외부에 노출되기도 쉽습니다. EC2 콘솔에는 글로벌 뷰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를 활용하면 AWS 어카운트의 모든 리소스를 리전별로 확인할 수도 있고 검색도 할 수 있습니다. 살펴보시고 아직 알지 못했던 사용하지 않는 리소스를 확인하고 해당 리소스의 삭제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QR코드로 접근하시면 콘솔 링크로 바로 이동합니다. 갑자기 비용 이야기가 나와서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겠습니다. 때로는 모든 방법으로 확인에 실패할 경우 비용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예기치 않은 활동의 징후를 탐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웃바운드 데이터 전송이 급증하거나 EC2 사용량이 급증하면 이런 활동의 징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서비스나 비즈니스가 잘 확장되기를 모두가 바라겠지만 혹시나 모를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좋겠죠. 여러 예산 경보를 추가하시면 필요할 때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월 평균 $200를 사용하는 경우 예산은 $200로 설정하고 알림을 여러 개 추가합니다. 하나는 예산의 50%, 다른 하나는 100%, 또 다른 하나는 200%로 알림을 추가합니다. 첫 번째 알림이 발생하면 조기 경고성으로 한 달 중 어느 정도 시점에 예산을 반 정도 사용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알림이 발생하면 원래 예산을 초과하기 시작한 시점을 알게 되고 세 번째 알림이 발생하기 전까지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해결하려 할 것입니다. QR코드를 확인해 보시면 AWS 버짓으로 예산을 설정하고 슬랙에 알림을 보내는 방법이 자세히 설명된 블로그로 이동합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WS 비용 관리에는 비용 이상 징후를 탐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머신러닝을 사용하여 어카운트에서 비정상적인 지출을 감시하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비정상적인 지출이 확인되면 이메일, SNS 토픽 또는 콘솔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의 자랑할 만한 장점은 단순히 비정상적인 지출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 원인이 발생된 서비스를 같이 알려주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마존 가드듀티를 활성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마존 가드듀티는 악의적인 활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머신러닝으로 학습하여 조치가 필요한 항목만 정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아마존 가드듀티의 동작 방식을 살펴보면 먼저 5개의 기본 데이터 소스인 아마존 VPC 플로우 로그, DNS 로그, AWS 클라우드 트레일 로그, 아마존 S3 데이터 플레인 이벤트로부터 확인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EKS 클러스터를 사용하는 경우 아마존 EKS 컨트롤 플레인 로그도 소스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존 가드듀티는 암호화폐 채굴이나 SSH 무차별 암호 대입 공격 또는 평소 사용하지 않는 리전에서 리소스 배포 등 비정상적인 활동과 같이 의심되는 일반적인 침입 패턴을 감지합니다. 탐지 내역은 지속적으로 학습되므로 대응 단계의 다른 서비스를 통합하여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정된 조치 작업이나 의심스러운 리소스 격리와 같은 진보적인 보안 아키텍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마존 가드듀티는 30일간 무료 평가판을 제공하므로 사용해보고 비용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작동 방식이 어떠한지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제공합니다. 아마존 가드듀티는 기본적으로 리전 서비스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리전 등에서도 감지를 활성화하려면 사용하려는 리전뿐만 아니라 어카운트에서 사용하도록 설정된 모든 리전에서 이 서비스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QR코드로 들어가시면 모든 어카운트 및 리전에서 아마존 가드듀티를 신속하게 활성화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스크립트로 연결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카운트 보호의 마지막으로 AWS 트러스티드 어드바이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WS 트러스트 어드바이저는 비용 최적화, 성능, 보안, 내결함성, 서비스 한도 등 5개 영역별 문제에 대해 AWS 환경을 사전에 스캔하는 무료 도구입니다. 또한 발견된 문제를 수정하는 방법에 대한 권장사항을 제공하고 적절한 지침 또는 모범 사례에 대한 링크를 제공합니다. 다만 서포트 플랜이 비즈니스, 온램프를 포함한 엔터프라이즈 플랜인 경우 AWS 트러스트 어드바이저 콘솔 및 AWS 서포트 API를 사용해 모든 트러스트 어드바이저의 검사 항목에 접근할 수 있으며 매주 자동으로 검사가 실행됩니다. 또한 결과가 포함된 이메일 알림을 보내도록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 또는 개발자 플랜인 경우에는 콘솔을 이용해 서비스 한도 영역의 50개 항목과 보안 영역의 6개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카운트를 보호했으니 이제 워크로드 보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AWS IAM에서 IAM 롤은
그림으로는 작업모로 설명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공사 현장에서 작업 반장이라는 작업모를 쓴 누군가가 있다고 하면 다른 작업자들은 작업 반장의 지시에 따르게 되겠죠. 그 작업모를 다른 사람이 쓴다면 작업 반장의 권한은 작업모를 쓴 그 다른 사람에게 이동합니다. 즉 IAM 롤이 할당된 일정 시간 동안 사람이나 서비스가 권한을 잠시 맡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IAM 롤은 사용자 ID 또는 EC2 인스턴스와 같은 리소스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흔히 발생하는 일반적인 실수는 AWS SDK를 설정할 때 코드에 IAM 사용자 액세스 키를 포함하여 배포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공격자가 이런 설정이 저장된 소스 리포지토리에 접근하거나 코드가 배포된 EC2 인스턴스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면 공격자는 획득한 액세스 키로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AWS에서 권장하는 모범 사례는 액세스 키 대신 IAM 롤을 활용하여 일정 시간 동안 AWS 서비스 및 리소스에 대한 임시 자격 증명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IAM 롤을 사용하면 시크릿 키와 같은 장기간 보안 자격 증명 대신 사용할 수 있어 의도하지 않은 사용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주기적으로 변경하지 않은 자격 증명으로 인한 보안 위험이 줄어듭니다. IAM 롤을 활용한 사례 한 가지 더 공유드리겠습니다. 여기 한 개발자가 개발, 스테이징, 프로덕션 환경에 접근하려고 합니다. 개발 어카운트에는 사용자 접근 정보를 이용하여 시니어 엔지니어 IAM 그룹을 통해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또한 스테이징, 프로덕션 환경에도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두 어카운트에 접근하는 권한으로 IAM 롤을 맡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개발자는 스테이징 환경에는 테스트 역할을, 프로덕션 환경에는 엔지니어 역할로 임시로 맡아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이 설정을 통해 AWS 어카운트를 개발, 스테이징, 프로덕션 환경별로 세분화되어 관리할 수 있게 되고 IAM 롤을 통해 스테이징 및 프로덕션 어카운트에 접근할 때는 임시 액세스 권한으로 접근하게 되어 위험 요소를 축소할 수 있습니다. 다음 팁은 최소 권한 원칙을 구현을 단순화하는 방법입니다. AWS에서 구현하려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지만 어떤 권한이 필요한지 모르는 경우 최소 권한 원칙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AWS IAM에는 IAM 액세스 어널라이저를 통해 실제 접근 권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샌드박스 독은 개발 어카운트에서 일시적으로 권한을 많이 부여하여 일정 기간 동안 실행한 다음 AWS IAM 액세스 어널라이저에서 실제로 사용한 권한을 기반으로 정책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정책만 남기고 다른 것은 허용하지 않도록 과다한 액세스를 제거한 다음 어플리케이션을 다시 테스트하여 모든 것이 잘 동작하면 같은 정책을 프로덕션 환경 등에 동일하게 배포하면 됩니다. 조금 더 고급 사례로 간다면 IAM 액세스 어널라이저의 동작을 배포 파이프라인에 통합하여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QR코드로 들어가시게 되면 해당 자동화를 구현하는 워크샵 페이지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코드에 액세스 키를 포함하는 것과 더불어 자주 발생하는 다른 보안 실수는 데이터베이스 또는 API 자격증명과 같은 암호를 코드 또는 구성 프로퍼티 파일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설정이 포함된 소스를 공격자가 입수하면 해당 암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문제도 있지만 여러 환경에 동일한 소스 코드로 배포해야 할 경우 환경별 구성 정보를 분리하여 관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AWS 시크릿 매니저 또는 AWS 파라미터 스토어와 같은 암호 관리 서비스를 사용하여 이런 암호를 대신 저장하면 암호를 안전하고 쉽게 검색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드에 암호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환경별로 같은 코드를 배포하여도 암호를 환경별로 쉽게 교체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액세스키나 암호 저장을 코드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코드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도구는 없을까요? 서울 리전에서 아직 사용하지 못하지만 아마존 코드그룹 리뷰어에 해당 기능이 있습니다. 아마존 코드그룹 시크릿 디텍터는 모든 자바 또는 파이썬 코드베이스를 스캔하여 잠재적인 문제를 강조 표시해주고 AWS 시크릿 매니저와 같은 관련 서비스로 변환할 수 있도록 코드 조각을 제공해줍니다. 또한 자주 보여지는 일반적인 보안 실수로 데이터베이스나 로직이 포함된 EC2 인스턴스 등을 퍼블릭 서브넷에 배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보안 그룹이나 네트워크 ACL 등으로 접근을 제어할 수 있겠으나 중요한 리소스는 기본적으로 외부 트래픽에 대한 진입점을 분리하여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제 아키텍처를 살펴보면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나 API 게이트웨이와 같은 외부 접근 엔드포인트로 외부 트래픽을 진입시키고 EC2 인스턴스 및 데이터베이스를 프라이빗 서브넷에 위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트래픽을 세분화시켜 데이터베이스는 EC2 인스턴스가 위치한 프라이빗 서브넷과 별개의 또 다른 프라이빗 서브넷으로 분리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EC2 인스턴스에 SSH나 RDP로 관리 접근을 해야 할 경우 퍼블릭 서브넷에 위치하지 않으니 접근할 수 없다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도 베스천 호스트라는 전 호스트를
퍼블릭 서브넷에 배치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베스천 호스트를 설치하는 대신 AWS 시스템 매니저의 세션 매니저 기능을 이용하시면 EC2 인스턴스가 프라이빗 서브넷에 위치하고 있어도 관리 접근이 가능합니다. 세션 매니저에서는 감사 로그를 클라우드 아치 로그나 S3 버킷에 쌓을 수 있어 어떤 사용자가 어떤 명령을 수행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세션 매니저에서는 포트 포워딩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특정 포트로 접근하는 통신도 세션 매니저를 통해서 SSH 터널링하여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베스천 호스트를 대신 사용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이전 어카운트 보호에서 AWS 클라우드 트레일의 관리 이벤트를 저장하는 부분을 설명드렸었습니다. 관리 이벤트에서는 AWS API에 접근하는 거의 대부분의 이벤트를 저장하지만 S3 버킷의 개별 객체에 대한 읽기 또는 쓰기 작업에 대해서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보안 정보와 같이 민감하거나 비즈니스에 중요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모든 S3 버킷의 데이터 이벤트, 즉 개별 레코드나 객체 수준에서 데이터 접근 또는 사용을 수집하는 것은 중요하므로 중요하게 모니터링할 버킷은 데이터 이벤트를 기록하도록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역시 앞서 아마존 가드듀티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S3 데이터 이벤트 로그인을 활성화한 경우 아마존 가드듀티에서는 S3 버킷의 비정상 활동을 감시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내용일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겠죠. 보안그룹은 인스턴스에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네트워크 트래픽의 규칙을 지정하는 주요 도구입니다. 보안그룹에는 허용 규칙을 추가할 수 있으므로 규칙이 없는 경우 모든 트래픽은 거부됩니다. 방화벽 규칙과 유사하게 허용 트래픽을 지정할 수 있으므로 보안그룹을 사용하여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AWS 서비스를 사용하실 때 자주 놓치고 있는 또 하나의 부분은 S3나 다이나모DB와 같이 VPC 외부에 위치한 AWS 퍼블릭 서비스에 접근하는 경우 VPC 엔드포인트를 설정하지 않고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VPC 엔드포인트를 사용하지 않고 이러한 AWS 퍼블릭 서비스에 접근하면 NAT 및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통해 트래픽이 흐르기 때문에 아웃바운드 통신 비용으로 과금됩니다. VPC 엔드포인트를 사용하면 AWS 서비스에 프라이빗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데이터 송신 비용이 절감되고 안정된 통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VPC 엔드포인트는 인터페이스, 게이트웨이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하며 특히 게이트웨이 엔드포인트의 경우에는 사용 시 추가로 부과되는 비용이 없습니다. 또 다른 기본적인 모범 사례는 웹 트래픽을 항상 HTTPS로 사용하여 전송 시 암호화하는 것입니다. AWS 서티피케이트 매니저 또는 ACM을 이용하면 무료 퍼블릭 SSL 인증서를 생성하고 만료되기 전에 교체할 수 있습니다. ACM은 또한 AWS의 퍼블릭 엔드포인트 서비스인 아마존 클라우드 프론트, 일라스틱 로드 밸런싱, 아마존 API 게이트웨이와 통합하여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참고하시면 퍼블릭 엔드포인트의 HTTPS를 활성화하는 방법에 대한 단계별 가이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퍼블릭 엔드포인트는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공격에도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엣지에는 엣지 보호 서비스를 사용하여 잠재적인 악성 트래픽이 핵심 인프라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AWS 와프와 같은 레이어 7 방화벽을 구현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AWS 와프는 룰 및 매니지드 룰을 이용해 웹 ACL을 구성하여 검증된 요청만 허용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AWS 와프에는 SQL 인젝션 또는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공격과 같은 일반적인 공격 패턴을 막을 수 있는 매니지드 룰을 적용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고유한 룰을 직접 생성하여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모범 사례로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나 AWS CDK 또는 테라폼과 같은 인프라 에즈 코드 도구로 인프라를 코드화하는 것입니다. 인프라를 코드화하여 배포하면 배포 중 인적 실수를 최소화하고 여러 환경을 배포하더라도 반복적으로 일관되게 배포할 수 있게 됩니다.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과 같은 ISC 도구는 IAM 기반 정책을 모두 지원하고 아마존 가드듀티, AWS 와프, 아마존 VPC와 같은 AWS 보안 서비스를 지원하기 때문에 보안 제품 배포도 배포 파이프라인에 통합할 수 있습니다. 배포할 내용을 ISC 템플릿으로 만들어 GitHub 또는 아마존 코드 커밋과 같은 소스 리포지토리에 커밋한 후 지속적인 배포 파이프라인에 통합하여 데브세옵스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AWS SSB의 어카운트와 워크로드의 보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후에는 어떻게 보안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도입부에서 AWS 보안 책임 모델에 대해서 설명드렸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보안도 각 계층이 이전 계층 위에 구축되며 한 단계씩 올라가도록 구현하면 좋은데요. 비즈니스가 성장함에 따라 새로운 보안 요구사항이 추가되면 새로운 통제 수단을 마련하는 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AWS에는 각각의 단계에 따라 여러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 목록은 전체 목록은 아니지만 단계별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맨 처음 식별 단계에서는 AWS 콘피그를 이용해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는 리소스를 살펴보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보호 단계에서는 AWS 와프로 웹 어플리케이션의 보호를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감지 단계에서는 아마존 가드듀티나 AWS 시큐리티 허브가 있습니다. 응답 단계에서는 AWS 클라우드 트레일에서 확인된 내용으로 자동화를 고민해 볼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복구 단계에서는 스냅샷이나 아카이브,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을 통해 복구하는 단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보안 서비스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AWS 보안 서비스들이 있으므로 어떤 보안 요구사항이 있는지 먼저 생각해 보시고 그 요구사항을 해결할 제품으로 어떤 보안 제품이 맞을지 저희 AWS 솔루션스 아키텍트와 함께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막상 보안 제품을 사용하려는데 어떻게 사용하는지 방법을 참고하고 싶으실 경우도 많을 것 같습니다. AWS에서는 보안 참조 아키텍처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AWS SRA 화이트 페이퍼에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itHub에 코드 예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 왼쪽의 QR코드는 앞에서 설명드린 어카운트와 워크로드 보안 관점에 대해서 설명된 AWS 스타트업 보안 기준의 링크입니다. 이 지침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보안의 기초를 닦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른쪽 QR코드에 AWS 보안 레퍼런스 아키텍처 링크에서 개념을 가져와 구현하신 아키텍처에 적용함으로써 점진적으로 보안을 강화해 나가시면 AWS를 더욱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많은 내용을 전달드렸지만 클라우드에 대해 더 학습하고 싶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전문 지식을 여러분의 진도에 맞춰 향상시키기 원하신다면 AWS의 스킬 빌더를 추천드립니다. 여기 QR코드를 스캔하시면 AWS의 전문가들이 개발한 500개 이상의 무료 디지털 교육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캐스트 및 실습, AWS 자격증 시험 준비 과정 등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내용을 학습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으니 꼭 한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설문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주시면 앞으로 더 발전된 콘텐츠를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제가 오늘 전달드린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션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